예, 안녕하세요. 전용철 변리사입니다. 오늘 일단 타이틀은 시스템 반도체 설계자들이 갖춰야 할 특허 지식인데, 혹시 특허 교육을 한 번이라도 어디서 받아보신, 다 처음이십니까? 잘 됐습니다. 이게 정규 과정상 특허 교육 받을 때가 좀 없어가지고, 이렇게 특강 형식 필요해가지고 하긴 하는데, 나중에 엔지니어가 다 우리 대부분 공대 출신이니까 필수적으로 좀 특허 관련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회사 가셔서도 실제 실적 요구를 받는 파트가 특허 내라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박사과정 하고 하시니까 논문이 중요하겠지만은 나중에 회사 가시면은 특허를 내라라고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좀 아셔야 되거든요. 좀 넘어가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재산권 파트입니다. 재산권 파트인데 좀 법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일단은 동산, 부동산, 유체재산권이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권. 영어로 tangible property. 그 다음에 동산, 움직인다고 movable property입니다. 직역하면 우리나라 말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immovable property. 그래서 우리 주로 동산 부동산은 아시죠? 뭔지 가지고도 싶어 하시고 눈에 보이는 재산권 영역 분쟁이 발생됐을 때 민사로 해결하죠. 그래서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된다거나 했을 때 뭐 돈 빌렸는데 안 갚았다 내지는 뭐 내 거를 가져갔다 누가 반환해라 했을 때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합니다. 자, 눈에 안 보이는 재산권 영역 지금 오늘 설명드릴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건데 뭔가 재산권, 그러니까 뭔가 권리를 취하겠다 하면 무조건 이틀 안에서 찾는다라고 생각해요. 영어로 intangible property라고 하는데 요거 다른 말로 지식재산권이라 해요. 옛날에는 지적재산권이라 했는데 일본식 표현이라 해가지고 지금은 지식재산권이라 합니다. 영어로 intellectual property 줄여서 지식재산권 파트는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으로 갈려요. 제가 변리사인데 혹시 변리사 보신 적 있어요? 제가 뭐 하는 직업일까요? 변리사 뭐 하는? 변호사는 뭐 하는 직업? 변호사 일반 법률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법률 행위를 대리를 하죠. 대리를 한다는 게 어떤 표현이냐? 변호사를 우리가 선임을 해서 변호사가 어떤 법률 행위를 하면 본인이 법률 행위를 한 것처럼 법이 인식을 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리사는 뭐냐면 산업재산권 대리하는 게 변리사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여기 말한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상표 요게 저희 업무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위임을 맡기셔가지고 뭐 특허 출원을 했다, 상표 출원을 했다, 디자인 출원을 했다. 그래서 권리를 획득했다 하면 본인이 출원하고 획득한 것처럼 되죠. 네, 저희가 대리 행위를 하는 거고. 그게 변리사예요. 이 전체가 지금 재산권에 대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반 법률에 속하는 이 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과 같은 경우도 변호사가 대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변리사라는 자격증을 따로 둬가지고 변호사가 하면 되지 라고 할 수 있거든요. 변리사 자격을 취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변리사 시험을 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변호사 자격을 득하고 일정 요건, 그러니까 실무 수습이나 이런 거를 해서 변리사 자격을 취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특허청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하고 과목 면제를 받고 변리사 시험을 쳐서 우리 200명 정원의 동점자까지 이제 합격을 시키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변리사 자격을 취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변리사를 따요. 요건 갖추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왜 별도의 자격증을 뒀냐? 우리가 여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서 상표는 선택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디자인 창작적인 요소가 있고 도면을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특허 같은 경우는 발명이죠. 그럼 자기 이제 주로 이제 아까 제가 공대를 강조했듯이 엔지니어링 결과물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하고 등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내 발명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지 않으면은 발명자가 더 많이 설명해야 되고 이해를 다 시켜갖고 출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회로에 대한 발명인데 제가 회로 해석이 안 되면 뭐 진짜 키르요프 법칙도 몰라. 그런 상태로 그냥 도면을 받았다. 그럼 선은 선이고 흰색은 흰색이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거기서 뭘 어떻게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합니까? 저희는 그거를 표현을 해내가지고 특징을 잡아서 권리 청구를 하고 등록을 받아줘야 되는데 발명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은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변리사들은 이공계 출신이에요. 거의 뭐 한 8, 90%. 근데 요즘에 이제 좀 시험이 좀 특이하게 돼가지고 좀 비중이 내려가고 있긴 한데 전공 과목이 이제 과목 면제되고 패스페이제 되고 해서 뭐 이제 그런 여파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실제 변호사들이 요즘에 좀 업이 힘들고 하다 보니까 변리업을 좀 생각하고 하는데 업의 속성 자체가 이렇게 생리 자체가 영 달라가지고 실제 좀 성공 사례는 좀 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하나씩 이제 삭제하면서 갈 건데 저작권은 그러면은 산업재산권에서 빠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 업무 영역이 아니란 이야기죠. 실제 그렇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해가지고 자 영어로 카피라이트입니다. 그냥 직역해보면은 복제권이죠.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이라고 하는데 저작권의 그 밑에 카테고리로 복제권이 있고 뭐 동일성 유지권이 있고 뭐 전송실 뭐 이렇게 다양한 권리들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출원을 해서 특허청에서 심사를 한 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딱 등록증이 나오고 권리가 특정이 돼요. 근데 저작권은 창작 행위와 동시에 권리가 발생되게 돼 있어요. 가장 여기서 오래된 역사를 가진 권리고 창작 행위와 동시에 권리가 발생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렸어. 그 동시에 그냥 저작권이 있다고요. 법상. 근데 뭐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고 하잖아요. 저작권위원회는 채는 아니고 준공공기관 같은 저작권위원회를 통해서 저작물을 등록했다는 게 나중에 이제 민사소송에 갔을 때 누가 창작했고 창작 연월이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추정력은 부여. 그 다음에 권리가 이렇게 발생해서 공표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전하거나 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하긴 한데 저작권위원회에 등록 안 했다고 권리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프로그램 등록 이런 거 하시는데 그거 다 저작권 등록하시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등록 안 했다고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권리가 없는 건 아니라. 그리고 아까 권리에 다발이 됐는데 오늘 저작권 많이 할 건 아니라 가지고 간단하게 저작권 이거 저작권 침해다 했을 때 법률에 우리가 기초되는 권리가 있고 법률에 정해진 요건을 달성해야지 이제 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저작권에서 복제권이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그 저작물을 복제를 했느냐 창작자의 의사에 반해서 복제를 했느냐 요게 복제권 침해가 될 것이고 그것 말고 동일성 유지권은 뭐냐면 예를 들자면 지금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40, 70년 지나가지고 권리가 없지만 권리가 있다 치고 모나리자에서 눈썹을 내가 그려 넣었어요. 작가 의도와는 다르게. 그러면 동일성 유지권. 이거는 내가 그냥 뺏긴 게 아니고 그냥 그 동일성을 유지를 안 하게끔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일성 유지권 그 법률 요건 위배된 거지. 그래서 저작권은 딱 어떤 특정한 어떤 저작권이라고 하기보다는 되게 상위 개념이고 밑에 복제권, 공연 실시권, 전송권, 뭐 동일성 유지권 이렇게 권리의 다발로 이루어지고 각각의 법률 요건에 뭐가 저촉되는지를 봐야 된다 이런 거고요. 저작권은 그래서 그러니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를 통해서 업무를 하긴 해야 되는데 변호사분들도 이거 선택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이라서 공부를 하신 분이 조금 드뭅니다. 양이 많고 해가지고. 그래서 보통 특허사무소 물어보라고 해요. 근데 저희는 또 업무를 못해. 그 안내만 하고 문제 생기면 일로 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냥 살면서 주의해야 되는 거 몇 가지. 일단은 프로그램, 불법 복제 프로그램 이제 저작권 위반으로 거는데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저희 지금 소재 융합 연구원으로 바뀌었는데 옛날 신발피업 연구원에 학생 연구원으로 들어왔다가 자기가 쓰는 프로그램을 그냥 설치를 한 거라요. 거기 신발피업 연구원 가가지고 설치를 하고는 저작권 침해 경고장 날라서 물어달라고 불법 복제 프로그램 썼다고. 근데 깐 게 명확하잖아요. 근데 금액 자체가 그 소프트웨어가 1000에서 억 정도 됐거든. 근데 일단은 그런 좀 일이 생긴다는 게 나중에 그 어쨌든 신발평 연구원에서 되게 골치 아파했는데 물어달라 하면 일단은 그 그대로 쓴 거기 때문에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침해 제도되고 민사상도 물어내야 되고 한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가서 그냥 깐 거밖에 없는데 라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나중에 뭐 어디든 입사를 하시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직접 그냥 내 편하다고 막 까시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 저작권 파트는 아닌데 사실 글자체 그거는 디자인 쪽으로 빠지긴 하는데요. 디자인 등록이 돼야 되는데 한글이나 어도비 시리즈 이렇게 쓰실 때 폰트가 골라지실 거예요. 근데 그 폰트가 유료 폰트인지 무료 폰트인지가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설명이 안 돼 있는데 만약에 유료 폰트를 골라가지고 내가 뭐 홈페이지를 구성했다. 간판을 만들어서 달았다. 근데 그게 글자체 디자인 등록이 돼 있었다. 그러면은 침해입니다. 침해라는 말은 예를 들자면 내가 디자인 업체에 외주 줘가지고 아니면 간판 업체에 외주 줘 간판을 달았어요. 근데 그 간판 업체에서 유료 폰트를 써서 했어. 그러면은 내가 책임져요 안 져요? 져요 안 져요? 지죠. 안 진다 생각하시는 분. 간판 업체 맡겨서 했는데 디자인 업체 맡겨.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왜 책임이 되느냐? 예를 들자면 우리 차를 사고 차를 사셨어. 그래서 시트가 차 사자마자 시트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AS 해달라 할 때 현대자동차 AS 해달라 하십니까? 현대트레이시스라는 그 제조업체 찾아내가지고 거기 가갖고 시트 들고 와갖고 AS 맡기. 그럼 현대차는 왜 물어줘야 되는데 자기 하청업체가 만들어 원청이잖아. 그죠? 책임은 오롯이 그 맡긴 쪽이 다 그러니까 용역을 줬던 하청을 줬던 했을 때 그죠? 관리 감독 해가지고 자기 책임 하에 다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지 외주 줬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아까 제가 이거 디자인 그 유료 폰트다 했을 때 글자체 디자인 등록이 돼 있어요. 자, 글자체 디자인 등록은 안 돼 있고 저작권 침해 경고장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료 폰트를 썼는데 저작권 침해 경고장이 왔는데 디자인권 이야기는 안 해요. 그때는 웬만하면은 좀 피해 나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작권 침해다 했을 때 저작권 침해가 되려면 그 글자체 폰트 쓰는 그 프로그램 있죠. 근데 그 폰트 업체니까 그 한글과 컴퓨터는 구입해서 썼을 거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폰트에 대한 프로그램을 썼냐 안 썼냐가 돼요. 저작권 침해 여부. 근데 그 프로그램을 쓴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 글자 디자인을 재조합해가지고 내가 글자를 구성해서 간판을 달고 홈페이지를 구성했다 했을 때는 그게 침해가 되려면은 그 글자체 디자인 등록을 받아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그런 그 글자 자체의 조합에 따른 어떤 생산물에 대해서는 태클을 못 걸어요. 이해돼요? 어렵나? 다시 정리하자면은 디자인 폰트를 유료 폰트를 써서 문제가 발생됐어. 일단은 저 변리사든 변호사든 컨택을 해가지고 물어보십시오. 물어보고 저작권 침해 이야기만 있더라 하면은 좀 피해 나갈 길이 있다. 자, 이제 하나씩 제가 첫 페이지 갔다 오래 합니다. 자, 이제 좀 설명드릴 거 좀 쉬운 것부터 디자인권. 다양한 게 디자인인데요. 정말 주위에 다양한 게 디자인 보호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정하는 디자인 물품의 형상만 해당돼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일단 물품이 특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물품의 형상 라인만 보호를 한다. 그래서 애매한 디자인
출원해서 등록받기 애매한 케이스가 인테리어 디자인, 투음이 특정이 되기가 어려워요. 네, 그 다음에 캐릭터 디자인 있죠. 캐릭터 같은 투음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그 물품의 형상에 한정돼요. 근데 캐릭터가 반인격체로서 이렇게 온갖 변형들을 예상을 하는데 그거를 다 보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 같은 경우는 디자인, 상표, 저작권 이렇게 다면적인 보호를 시도를 한다 보시면 됩니다. 주로 저작권으로 분쟁을 좀 끌고 나가 넘어가고, 자 이제 상표 오늘 일단 아시긴 아셔야 돼가지고 첫 페이지에서 그냥 강의 내용 중에 상표가 없어요. 상표가 없는데 우리 주변에서 가장 밀접하게 우리 생활과 그 관련 있는 게 상표인데, 밖에 나가면 다 요즘에 대부분 다 프랜차이즈죠. 프랜차이즈 상표 없이 안 됩니다. 상표가 우리 개업을 한다거나 상품을 출시한다거나 그 다음에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이름 짓고 상표부터 알아보는 거. 제가 지금 특허 사무소 다시 이제 개업한다 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거 사업자 등록 내놓고 하는, 이름 짓고 사업자 등록 내는 게 아니고요. 이름 짓고 일단 상표 등록되는지부터 검토하고, 딴 사람 안 쓰네, 이거 식별료 있겠네 해가지고 상표 등록 가능성 높겠다 하면 그 이름 가지고 이제 사업자 등록 낸다. 자, 문제됐던 케이스가 좀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법조타운에서 일할 때 1층에 휘고라는 커피숍이 있었습니다. 개업하고 나서 한 반년 정도 지나고 상표권 문의를 주셨는데요. 그 개업한 이후에 경기도의 휘고 레스토랑에서 휘고 상표를 출원을 해요. 요건 레스토랑이고 요건 커피숍인데 다르지 않느냐는데, 음식점업이랑 커피 전문점업 그거는 상품 분류상 43비용으로 유사 범위로 칩니다. 명칭 같으니까 상표 침해가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상표 출원 전부터 쓰고 있었잖아요. 쓰고 있었으면은 요거를 태클 걸지 못해요. 이게 선사용권이라는 게 인정돼요. 상표법상. 왜냐면 상표는 선택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누군가 쓰고 있었는데 그 뒤에 누군가가 그 이름을 정해 권리를 획득했다 했을 때 앞에부터 쓰고 있었다는 이 사람을 정리를 해야 된다면 좀 혼란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사용권이 인정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상표 그냥 먼저 쓰고 있으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잖아요.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그때 휘고가 개업했던 시점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년 다 돼가는데요. 그때 커피 프랜차이즈도 대단히 성장하던 시기고, 특히 부산에서 어디가 제일 컸냐면 모모스 커피가 진짜 컸습니다. 모모스 커피는 상표 등록받고 이제 유통도 하고 원두 유통도 하고 해서 쭉쭉 성장했고, 그 시기에 프랜차이즈도 성장하고 막 지역의 로스터링 카페들 블로그에 이름 오르내리고 하면서 이렇게 유명해지고 했는데, 그 백화점 마트에서도 입점 제의들을 했어요. 지역 내 유명 빵집, 유명 커피숍들. 그러면서 모모스도 신세계 센텀시티점 입점도 하고 그랬었고, 휘고도 그런 기회가 왔었는데 2호점, 3호점 내면은 상표 침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기존에 장사하고 있던 것만 침해 아니란 이야기. 그렇다는 말은 상표 등록만 해놨으면은 그냥 사업 확장하면 됐는데 메인 거잖아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을 여러분들 이제 업을 하시는 건 아니니까 다 어디 소속 학생이시고 하니까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은 어디서 발급을 받냐면은 세무서에 가서 발급을 받아요. 우리가 개업을 한다 했을 때 사업자 등록증 개업했으면 사업자 등록증 있지 않느냐 보자 하는데, 그거 세무서 가서 발급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는 말은 이 사업자 등록증이 뭐 하는 용도냐면, 주민등록증은 우리 개인 식별하잖아요. 그러면은 세무 관련돼서 이제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벌고 하면 납세를 해야 되니까 세무 관련해서 업무를 볼 때 이 주체를 식별하는 문서라 보시면 되잖아요. 세무서에서는 그 사업자 등록증 명칭을 보통 우리가 상호명이라 합니다. 상호라는 말은 상법상의 상인의 이름을 상호라고 하는데, 보통 그냥 사업자 등록증상 명칭을 상호라고 해요. 그 이름에 대해서 세무관청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 관할 지역 내에 겹치는 것만 없으면은 상관없고,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름 지어갖고 세무서에서 그 사업자 등록증을 냈는데 상표 침해일 수도 있다고. 자, 개업이나 상품 출시 전, 서비스 출시 전에 상표를 안 알아본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내 이름 다 바꾸고 뭐 물어줄 거 물어줄지 뭐 이게 성립되면 그렇게 하셔도 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누군가 주위에서 개업을 하신다거나 했을 때 상표부터 알아봐. 그 다음에 서비스 제품 출시하겠다 하면 명칭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뭐 부속품이 아닌 이상 상표 알아보는 거. 나중에 내가 엔지니어링 업무를 할 수도 있지만 관리 업무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무슨 일을 하실지 몰라요. 그 다음에 기획 업무를 하실 수도 있어. 회사 가가지고 그때 지식재산권 파트는 놓치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나중에 회사 들어가셔가지고 처음에는 뭐 엔지니어링 하든 뭐 관리자로 가든 공정관리로 가든 가실 수 있는데 세월 지나갖고 승진 안 하실 겁니까? 그 내가 쭉쭉 해가지고 뭐 내 임원 달겠다. 만약에 임원까지 가신다 치면은 내 업무만 잘 봐갖고 임원 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회사 있으면은 뭐 물려주는 거 아닌 이상은 그죠? 로열 패밀리 아닌 이상은 그 회사가 이상한 거지. 법률적인 사항 다 알고 경영적인 판단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리더십 발휘할 수 있고 한 분들이 임원 올라가고 하는 거지. 단지 내가 그냥 쌈 차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 회사도 합리적으로 돌아가야지 돈 벌고 다 할 건데. 그치?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특허 실용신안. 특허 실용신안 설명인데 실용신안은 그냥 특허로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실용신안 설명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실용신안으로 특허 출원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특허로 출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실용신안은 최장 10년 보호를 하고 특허는 최장 20년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실용신안은 물건, 장치물만 실용신안 출원 대상이 돼요. 기계, 기구, 도면으로 그려질 수 있는 것들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화학, 광법 발명 등은 특허로 다 출원해야 돼요. 비용도 그렇게 차이 안 나고 해서 그냥 웬만하면 다 특허 출원하세요. 특허청에서도 보면은 실용신안 출원 그 이용률이 특허랑 다 했을 때 한 8% 정도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요. 거의 무용론 나올 정도로 예전에 실용신안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그 이제 개발도상국이라 이야기하던 시절에 특허청이 시스템 완비 제대로 못하고 있던 시절에 그냥 무심사 등록 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출원하면 일단 그냥 심사 안 하고 등록 주던. 그때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 제도 완비하고 시스템 갖추고하면서 무심사 등록제는 없어 다 심사받고 등록 주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요건 자체가 특허랑 실질적으로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용신안으로 출원했으면 등록됐는데 특허로 출원해서 등록 안 됐다가 성립이 안 돼요. 실무상. 그래서 그냥 특허로 다 출원. 자, 넘어갈게요. 이건 뭐야?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여기서 보면 특허 실용신안 이 산업재산권 파트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뒤에 딴 페이지였던데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 설계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아마 저기 남일 교수님 조금만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여기 그 회로 설계하시고 나서 나중에 레이아웃 하시지 않습니까? 그 배치하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 반도체 배치 설계권이 중요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한 90년대 정도 될 거예요. 요거 지금 통계상 배치 설계권 이용률이 진짜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지금 거의 잊혀졌다시피 한 지금 법률이 돼가고 있는데 뒤에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 설계 어쨌든 반도체 그 설계 교육센터니까 제가 좀 넣어놨는데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 설계 같은 경우는 특허법에 의한 보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그 칩보호법, 미국에서 반도체 칩보호법이고 우리는 배치 설계권이라 이야기하는데 79년부터 미국에서 논의되어 오다가 84년에 법이 하나 미국에서 발생이 되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들어옵니다. 89년에 와이포에서 이제 이제 국가별로 다 도입하자 돼가지고 그죠? 거의 한 90년대 정도 되죠.
특허는 이렇게 신규성, 진보성 판단을 해야 되는데, 반도체 배치 설계권은 저작권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 설계된 여기 내가 배치한 대로 그대로 썼냐 안 썼냐를 따지는 문제. 그래서 우리나라는 93년부터 시행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이 반도체 배치 설계권은 뭐 특허권적 성격이 있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저작권적 성격, 그대로 뺏겨서 썼냐 안 썼냐인데,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만은 짧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각종 회로 소자 연결 도선의 배치에 관한 설계를 보호하는 게 이겁니다. 넘어가고. 그래서 반도체 직접 회로 배치 설계는 그냥 방식 심사하고 등록 줘요. 뭐 그냥 웬만하면 다 등록 준다고 뭐 실제 심사가 안 일어난다고. 이게 이제 설정 등록 현황인데, 제가 이거 이용률이 거의 없댔죠. 지금 보면 삼성전자 뭐 이렇게 주요 기업들 있죠. 하이닉스랑 지금 2000년 지나가지고 한 건도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반도체 배치 설계권. 그러니까 기업 가서 반도체 배치 설계권 등록하자 이야기 하실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네, 관심도 없고. 기업 입장에서도 이거 가지고 뭐 분쟁도 아니고, 지금 보면 대부분 다 대학교 아니면 연구기관에서 최근 들어서 그냥 실적상 출원한 걸로 보이지, 실제 만약에 이 권리 자체가 좀 유용했으면은 삼성 하이닉스 이런 데서 출원을 많이 했었어요. 아니, 출원이 아니고 등록을 많이 받았었어요. 지금 이 법 자체는 그냥 거의 잊혀진 법이 돼가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분류별로 어느 파트가 등록이 많이 되고 있느냐인데, 우리 하시는 아날로그 회로 파트들이 많습니다. 굳이 하자면.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좀 웃긴 건데, 예를 들자면 나중에 삼성이나 하이닉스 가가지고 배치 설계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회로를 설계하고 배치 설계까지 완료. 저작권이랑 반도체 설계권 좀 웃긴 게, 업무상 반도체 배치 설계를 했잖아. 업무상 배치 설계권을 창작을 한 경우에 창작자가 법인이 되게 돼 있어요. 종업원이야. 이해되세요? 만약에 특허 출원을 하면 발명자 지위는 남고 발명 신고를 한 다음에 사용자가 승계를 해가지고 나중에 발명자로서 보상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배치 설계권을 등록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애초에 삼성 하이닉스가 창작 행위를 한 걸로 돼 있어요. 법이 좀 이상해요. 이게 그거 가지고 논문도 썼는데, 그냥 우리가 일본에서 정한 법 이렇게 온 것 같아. 그 상황은 법인이 창작자가 되게 돼 있어. 아니, 그렇다는 말은 실제 업무한 사람 입장에서 그 법 쓰겠냐고. 특허 출원하지. 특허 출원하면 내 실적인데. 넘어가고. 자, 이제 드디어 특허 이야기. 이게 애플 스티브 잡스 살아있을 때 아이폰 발표를 2007년에 했거든요. 그걸 하고 갤럭시가 2010년에 출시가 돼요. 바로 한 3년 있다가. 그래서 그때 이제 뺏겼다 하면서 분쟁이 크게 일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아이패드 2 프레젠테이션 2011년에 할 때, 2007년에 발표하고 4년 뒤에 아이패드 2 나왔으니까, 아이패드 2 프레젠테이션 할 때 삼성 보고 그냥 카피캣이라 했거든요. 카피캣이 저 동네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따라쟁이, 약간 그런 속된 표현 정도 되는데, 삼성 애플 간 소송이 그래서 2011년부터 쭉 있었어요. 있고, 최종 미 법원 배심원단의 배상 판결이 $10,000,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억 정도 되겠네요. 6천억 이상 되겠네. 그 정도를 배상하라 판결을 받고 나서 당사자 간 화해합니다. 그러면 대충 6천억 정도 물어줬겠죠. 우리가 봐야 되는 측면. 물어줬어요. 물어줬는데 해야 된다. 눈에 안 보이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눈에 안 보이는데 권리가 있다. 어때요? 근데 지식재산 눈에 안 보이는데 권리가 있다. 눈에 안 보이는데 내 거래.
교수님께서 숙제를 내서 내가 열심히 했거든요. 제출하려 했더니 옆에 친구가 싹 뺏겨서 제출해요. 기분 괜찮아요? 왜요? 그 우리가 왜 기분이 나쁠까요? 그 친구도 시간 들여서 뺏겼고. 제가 참작을 해서 네. 그거를 똑같이 뺏긴 거니까 그거에 대한 난 인터넷을 참조해서 내가 장작했고 이 친구는 내 거 뺏겼다. 그럼 그 친구도 뺏기면서 살짝 짚고 넣으면은 장작했으니까 괜찮은 거. 제 참작물에 대한 그러니까 나는 교과서랑 인터넷을 참조한 건데 니는 내 거 뺏긴 거다. 그럼 내가 창작했다는 요소는 뭐예요? 보통 숙제를 한다 했을 때 갑자기 또 뺏겨도 되는 걸로 가버려요. 왜 기분이 나쁠까요? 이제 지금 그 이야기인데 저지를 할 수 있었느냐 했을 때 일단은 기초되는 권리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봐봐요. 숙제 뺏겨봤죠? 뺏겨보셨죠? 자 윤리도덕 내려놓고 숙제 뺏겼을 때 장점 뭐? 그러니까 뺏겼을 때 장점 편하고 그 다음에 시간 아끼고 그 다음 또 왜 결과물이 보장됐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러니까 뺏길 때 뭘 뺏기십니까? 잘한 거 뺏기잖아요. 그럼 뺏길 때 절차가 있네요. 뺏길 때도 절차가 있네. 절차를 하면 우리 이야기를 해봐요. 어떤 과정에서 뺏겨요? 일단 잘한 걸 찾아다녀야 돼. 관찰해. 임마 잘하네. 그걸 따라 하잖아. 따라 한 다음에 심지어 얘한테 또 물어봐. 피드백받. 그렇다 보니까 잘한 거를 카피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그럼 우리 그렇게 커왔어요. 자연스럽게 부모님 따라 하면서 동생, 형, 언니, 오빠 따라 하면서 그렇게 커왔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녹아있는 거예요. 생존을 하기 위해서. 숙제 같은 경우에 못해도 문제 별로 안 생겨요. 그냥 중간기말 잘 치는 게 더 커요. 그죠? 숙제 못했다 해봤자 출첵 한 번 정도 빈 거 정도 될라나 느낌이 별로 그렇게 안 큰데 그래도 뺏기거든요. 근데 기업 활동을 할 때는 생각해 보시면 이거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매출 나고 매출 안 나고 급여 주고 못 주고 망하고 안 망하고 생존이 달려있다는 말은 윤리도덕 금방 내려놓죠. 지금 죽니 산이가 달렸는데 윤리도덕이에요. 그럼 더 강한 동기를 가지고 뺏겨 들어가게 돼 있어요. 더 강한 동기를 가지고. 그러면 애플 입장에서는 어쨌든 새로운 폼팩터를 생각해가지고 처음에 아이폰 출시할 때 우리는 폰을 그냥 발명했다 이랬거든요. 그 정도였어. 터치 가능한 디스플레이에 그냥 우리 도시락처럼 생긴 거에다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핸드폰이 출시가 된 건데 앞서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제 폭발적인 수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먹고 살려면 뺏겨야 안 돼요? 그죠? 엄청 강한 동기를 가지고 뺏기게 돼 있어요. 또 결론적으로 보시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기업 가고 싶어 할 텐데 대기업도 지금 5년 뒤, 10년 뒤 솔직히 모릅니다. 그거는 혹시나 여러분들 주식하거나 하시면 더 아실 거예요. 5년 뒤, 10년 뒤 어찌 될지 어떻게 할지.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데들 글로벌 1위였거든요. 여러분들 이름 오르내리는 업체예요 지금. 어디 갔는지도 지금 모르는 회사 돼버렸거든요. 삼성 하이닉스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자면 몰라요. 더 부지런히 뭔가 해야 돼. 기업이 생존한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특허는 제가 이 업을 하고 있긴 한데 부수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들 뿐. 특허는 거들 뿐. 기업이 생존한다 할 때 가장 중요한 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 질문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기업이 계속 잘 가요? 주로 뭐 봐요? 기업 잘 된다 했을 때.
그러니까 주가가 보통 오른다 했을 때 미래에 이 회사가 어떻게 되는 상태를 생각하길래 주가가 오르고 해요. 아니, 물론 그 주가로 이야기하지 맙니다. 그냥 이 회사 가치가 커진다를 어떤 지표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수입, 매출, 그죠? 돈 버는 거, 그죠? 인컴이지 그냥. 여러분들로 치면은 개개인으로 치면 연봉 많이 받고 월급 받고 이거, 그죠? 그럼 매출 수익이 발생하려면 우지야 되는데. 사게끔 만들어야 되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사게끔 만든다. 최근에 쇼핑 좀 하셨어요. 그래서 지르셨잖아요. 내가 그 상품을 선택을 한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가 제조한, 자기가 출시한 서비스를 수요자한테 선택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출시한 제품 서비스를 수요자한테 선택받게 만드는 게 제일 그래서 적시에 출시해야 되고 수요자가 구매 가능한 범위 내 가격에 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 우리가 보면 아예 하이엔드로 가든지 그럼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될 거고 아니면 박리담회로 싸게 만들든지 가성비로 가든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 다 부가가치 신규로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신기술 개발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왜냐면 다른 제조사들이 못 내놓는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그만치 부가가치가 더 창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어느 업계도 생존을 하려면 자 1등은 잘 먹고 잘 살아 2등부터는 어떻게 유지인데 3등부터 애매해 요 상황을 자주 목격하실 거예요. 최소한 지역 범위 내에서라도 그래야 돼. 내가 지역에서 빵집을 한다 1등 아무 문제 없어. 지역 범위 내에서 동래구에서 빵집 했다 동래구에서 1등 하는 빵집이다 별로 아무 문제 없어요. 2등 괜찮아요. 3등부터 좀 애매할 거예요. 네, 지역 범위 내에서 비교하더라도. 자, 아까 특허는 거둘 뿐. 그러면은 기업이 수요자한테 선택을 받냐 못 받느냐가 이제 생존의 그거 문제였다. 삼성은 6천억 가량 배상을 합니다. LG는 배상 안 해요. 사업은 누가 접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삼성이 안 뺏겼으면 어쩔 뻔했는데 뺏겼다 쳐. 그 이제 뺏겼으니까 물어줬겠죠. 네. 안 뺏겼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 선배들이고 우리 직장이고 다 수많은 자리들이 날라갔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이렇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이 회사마다 다 다르긴 한데 어느 범위 내에서는 그냥 물어줄 때 물어주더라도 보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는 분쟁의 속성이 뭐냐면 상대방이 배상 능력이 있을 때 침해 소송 걸어요. 자기도 시간, 비용, 노력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측도 배상할 수 있는 여력이 클 때 해요. 그래서 지식재산권 소송은 분쟁은 내가 이제 침해를 한 쪽이든 받는 쪽이든 일단 분쟁이 일어났다는 좀 훈장거리긴 해요. 뭔가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기도 해요. 이후에 설명드릴 건데 침해 쪽이 더 조금 사업적으로 잘 된 케이스들이 좀 많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서 특허제도 양면인데 우리가 기술 기반의 사업을 한다 했을 때 새로운 기술을 도출하면서 차별화를 통해서 생존을 하죠. 그래서 앞서 나가는 사람은 지뢰 깔고 간다는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후발주자는 잘 보면 어떻게 피할 길이 좀 나올 수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허권, 이 지식지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권리죠. 그래서 특허권 확보했다고 내 이 기술을 방어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방패가 안 돼요. 무조건 공격용 무기예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전부 다 공격용 무기입니다. 공격용 무기. 쓰지 말라 하는 공격용 무기. 있으면 찔러 죽인다. 이렇게 공격용 무기라고. 그거 들고 있다고 방어가 안 된다고. 내가 내 특허를 받았어. 그럼 내 특허대로 쓴 거는 괜찮지 않느냐? 안 괜찮을 수도 있다고요. 내 특허를 실시를 하는 게 남의 특허 침해가 될 수도 있다고.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특허법 1조가 어떻게 들어가요? 이 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 발전 촉진을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윤리사 시험 치면 이거 그냥 뭐 보장이 이산해가지고 이렇게 두 문자 따서 외우고만 합니다만은 뭐 됐고. 자, 이게 빨간색 두 개 쳐놨죠. 보장려하겠다. 권리자를 보호하겠다. 아니 그 특허권자를 보호하겠다. 요 취지가 하나 있고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겠대요. 뭔 법인데 산업발전에 이바지를 할 수 있냐? 특허는 공개를 시킵니다. 출원을 하고 나서 1년 6개월이 경과되거나 등록을 받고 나면 공개를 시켜요. 공보에 기재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남이 특허 출원하고 등록 받은 건들 키프리스 조회해보면은 다 서치 가능한 PDF로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기술 문서를. 그래서 그 아까 전에 삼성 애플과 소송이 있었던 뭐 슬라이드 전락이라든지 이런 그 분쟁에 이용됐던 기술 내용들 다 저기 그냥 PDF로 다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특허 제도를 완비를 해서 시스템 구축하고 심사할 수 있는 인력 구비하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가별로 우리나라는 진짜 글로벌로 탑5라 이야기할 정도로 그 시스템이 매우 잘 완비된 국가이고 특허제도 잘 운영하고 있는 국가인데 잘 운영하고 있지 않은 데들이 대부분이고요. 쉽지도 않은데 또 강하게 보호하냐 약하게 보호하냐 정책적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특허 제도를 좀 강하게 가져갔다 했을 때 누가 유리하냐면 어쨌든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들이 유리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랑 붙으면 예를 들자면 뭐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물어줄 게 더 큰 거고 우리가 뭐 인도든 방글라데시랑 붙었다면 우리가 받아낼 게 더 많은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왜 불리한 행위를 하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특허 제도를 강하게 가져가는 국가들을 제가 예를 들어 보자면은 한국, 최근 들어 중국, 독일, 대만, 일본, 뭐 미국 뭐 이렇거든요. 공통점은 뭐예요? 어떤 국가들인 것 같아요? 선진국이다. 제가 캐나다도 뺐고요. 북유럽 뺐고, 뭐 호주 뺐고, 마냥 선진국이다 하긴 그래. 제조. 맞아요. 제조업. 뭔지 모르는데, 제조업을 육성시키겠다 했을 때 특허 제도가 상당히 이바지하는 역할이 크다. 왜냐하면 공개제도 때문에 그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개제도라는 게 우리나라가 특허 제도를 완비를 만약에 못했어요. 그럼 우리나라 말로 된 한글로 작성된 기술 문헌수 자체가 작은 거예요. 그럼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뺏겨 들어갈 수 있는, 카피할 수 있는 자료 수가 작은 거잖아요. 우리가 기술 개발 뭐 한다 했을 때 영어로 된 거, 일어로 된 거 계속 읽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라. 근데 우리나라가 특허 출원할 메리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갖고 출원을 다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다 국어로 된 그 기술 문헌들이 누적이 되겠죠. 그럼 후발주자 입장에서 더 접근이 쉽게 되는 거지. 그럼 제조하는 우리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더 빠른 속도로 연구 개발을 할. 그래서 제가 이게 그냥 특허를 나중에 실적이 될 수 있으니까 엔지니어 나중에 되실 분들 이해를 해야 된다. 이 측면도 있지만은 반대로 요것도 이해하셔야 돼. 연구 개발을 할 때 특허 서치를 잘 할 수 있고 논문 서치하듯이 특허 서치, 기술 문헌 서치를 빨리빨리 제깍제깍 할 수 있는 이 능력 갖춘 게 제일 커요. 다른 측면에서 하나 얘기, 다 정보 싸움이에요. 전부 다 정보 싸움이에요. 아니 그 애플이 아이폰 2007년에 해놓고 3년 만에 그 갤럭시가 나왔다 했잖아요. 물론 앞에 옴니아라는 베이스 되는 폰이 있습니다만 삼성에서 3년 만에 출시를 하려면 엔지니어링 한다 치면 그게 나중에 판매처까지 다 나갈 때까지 3년이잖아요.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몇 년 만에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결과물 내야 되는 거예요. 제품 나오니 많이 할 때부터 당장 뺏기고 들어가야 지금 한 1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이걸 따라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정보 싸움인데. 자, 내나 이제 석사 할 때 내 후배 취직한다 했을 때 그 친구 LIG 넥스원 갔다가 지금은 삼성전자 있는데
뭐 간다 했을 때 제가 그냥 선물로 뭐 줬냐면 LIG 넥슨 이때까지 출원한 거 리스트를 발명자 단위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줬었거든요.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링크 들어가면 이제 기술문은 다 보이는데, 예, 발명자 명이 나중에 회사 가면 다 만날 그 팀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거잖아요. 그냥 그 시트만 있어도 어느 부서에서 뭐 하는지 이제 기술적으로 뭐 하는지 눈에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그지? 근데 그 서치해갖고 정리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 아니었잖아요. 아니었는데 아무도 안 했을 것 같지 않아요? 입사하는 사람 중에 전국에 누가 되더라고. 근데 이거가 지금 엄청 큰 거 같지 않아요? 봐봐요. 그 우리 군대 가가지고 막 이등병이 잘 보일 거라고 막 병장한테 뭐 이래 해요. 그때 일병 상병이 이씨 누가 군생활 같이 오래 하는 거 보자 뭐 이래 안 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회사 가가지고 막 입사해가지고 잘 보이려고 저 높은 사람한테 막 알랑방구 하고 있으면은 실제 내랑 업무 엮이는 사람이 저거 회사 생활 잘한다 했을 때 술자리에서 튀고 이런 거 아니다입니까? 결국에는 가서도 똑같이 사회생활인데 정보 수집 잘하고 선택 잘하고 남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남들한테 합리적으로 들리고 그 이외에 이제 뭐 리더십이 됐든 아니면은 뭐 좀 미리 그냥 어렵다 할 때 좀 도와줘놨던 이렇게 정치적으로 푸는 거 못된 놈 있고 뭐 안 움직이는 놈 있을 거고 뭐 별의별 놈이 있을 건데 거기서 그냥 어울려갖고 내가 어쨌든 저 탈락 안 하고 우위를 점하고 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건 안 좋아요. 어찌 보면. 네. 오히려 계속 정보 수집하고 뭐 어떤 선택을 내리고 이게 중요한 지표 중에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취직한다 했었을 때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가겠다는 회사들이 상장 회사들일 건데 주식 게시판에 들어가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전부 그냥 취업 웹사이트만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소서만 남들 쓴 자소서만 읽고 있고. 근데 예를 들자면 그 회사를 투자자 관점에서 바라보신 적 있어요? 이 회사가 지금 뭘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허 출원한 거 서치해 본 적 있냐 이거지? 없잖아. 아 근데 이거 그냥 접할 수 있는 그냥 정보라니까. 그냥 서치하면 나오는 정보인데 아무도 안 해. 다른 행위를 해야 다른 확률이 나오죠. 그죠? 우리 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그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니까? 대학교에서 취직할 때 매우 합리적으로 똑같은 상황에 처하고 똑같이 판단해서 매우 합리적으로 그냥 그 상황에 처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합리적이긴 했는데 뭐가 제한됐냐면은 정보가 제한됐다는 거예요. 정보가 제한됐다는 건 내가 정보를 서치하는 방법 자체를 안 익히고 있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거기서 안 부지런했고 뭐 방법을 몰랐고 접근을 안 해봤고 시도를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제한되고 그냥 그 제한된 정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는 권리 확보도 있지만 뺏겨가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뺏겨보신 적 있냐? 이야기해보니까 뺏기는 게 편하고 성과도 괜찮고 윤리도덕만 내려오면 무조건 뺏겨야 되냐 경제학적으로는 그렇다니까.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뺏기기만 해서 생존 못한다 이거죠. 뺏기기만 한다는 거는 2등 전략이거든요. 내가 1등 되는 순간 뺏길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뺏길 게 없는데 갑자기 창작행위가 돼요? 내가 다시 1등이 되고 남들이 뺏기게끔 하는 매력적인 기술들을 막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존도 안 된다니까. 아까 말했듯이 1등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데 2등은 유지가 될 거고 3등부터는 애매하다. 내가 계속 2등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그거 갖고 계속 영속성이 보장될 거냐? 쉽지 않다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현대든 삼성이든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앞서 나가는 부분이 앞서 나가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뺏기는 부분들 발생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기술 요소가 얼마 많은데 선택과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니까 뭐 삼성도 핸드폰 개발한다 했을 때 자 배터리에 몰빵할 거냐 아니면 내 카메라에 몰빵할 거냐 NPU에 몰빵할 거냐 설계적으로 그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그죠? 제가 특허권 이제 드디어 특허권 설명을 드리는데 특허 관련해서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사례가 하이브리드 차량 관련된 소송 사례입니다. 근데 이 사례는 글로벌로 저희 업계에서 봤을 때 그냥 베스트 케이스
라서 모든 특허가 이렇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중에 정말 핫했던 하나였는데 페이스 LLC라는 페이퍼 컴퍼니이고 누군가는 특허 괴물이라 할 테고 요즘식 표현으로는 NP, Non-Practicing Entity라 해가지고 실시 행위를 하지 않는 주체 NP라고 이야기하면 대학교, 연구기관 전부 다 NP입니다. 아까 페이퍼 컴퍼니 다 포함해서 실시 행위를 하지 않는 주체니까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삼성전자 이렇게는 자기 제품 있고 서비스 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안 한다니까. 대학교도 안 하죠. 연구기관도 안 하죠. 자기 스스로 서비스를 안 내놓죠. 네, 사업행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걸 NPE라고 하고 이 NPE가 도요타, 포드, 현대기아, 폭스바겐 나오는 종이 한 장 가지고 특허권 한 장 가지고 다 돈 뜯어내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이겨서 정말 특허권 하나 가지고 다 뜯어냅니다. 현대 기아차는 지금 거의 3천만 달러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억 정도 되겠죠. 대당 200달러 이런 거고 또 하나는 토요타도 물어줘요. 그 하이브리드 차량 그 최초 상용차가 프리우스인데 97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택시로 프리우스가 뭐 아직까지도 돌아다닌다 하는데 그 97년도 프리우스가 지금의 하이브리드 차량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막 변속 충격도 상당하고 할 건데요. 근데 최초 상용차인데도 물어줘요. 이게 도대체 무슨 특허냐? 92년에 출원된 특허고요.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설정 등록 이후 최후 20년 보호를 받기 때문에 92년 특허면은 2012년에 소멸되는 특허고 지금은 당연히 소멸됐어요. 존속기간 만료 직전에 침해소송 걸어서 다 뜯어내는데 현대기아차는 2012년 K5 소나타 하이브리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요때 시기가 제가 2010년부터 실무 수습 받고 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기아차 주가가 한 2만원 안 됐었던 걸로 기억해요. 딱 요 모양의 그 호랑이 모양 차가 나왔던 시절입니다. 하이브리드 차 안 샀어요, 저때. 연비 생각하면 디젤 차 샀고요. 하이브리드는 2015년, 16년 넘어가야 슬슬 사기 시작했던 걸로 기억해요. 지금은 하이브리드 많이 사시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다 디젤 차 샀습니다. 그럼 아까 2012년 소멸이 됐잖아요. 그럼 현대기아차가 이 차 들고 북미 가가지고 몇 대 팔았겠습니까? 거의 못 팔았다 보시면 돼요. 근데 그 400억, 500억 배상이면 꽤 많은 돈을 배상한 거라고. 자, 그럼 이 건이 도대체 뭐길래? 미국 특허다 보니까 영어로 돼 있겠죠. 그래서 이 클레임이라 돼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청구항이고 청구 범위입니다. 등록된 특허에 청구항대로 쓰면은 침해입니다. 특허 침해 소송 대규모 글로벌로 발생되는 뭐 애플, 삼성 간 소송이든 뭐 LG랑 SK가 뭐 특허 침해 소송이든 요 하이브리드 차량 소송이든 다 뭐 하는 거냐면 특허 청구 범위대로 썼냐 안 썼냐 따지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어갖고 다투고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요거 갖고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공격을 하면 침해받는 아까 각 제조사 입장에서는 일단 이대로 쓰고 있는지를 검토를 해요. 그 다음에 해피 설계 들어갈 거고 해피 설계 못한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분쟁 대응도 해야 되니까 이거 무효시키려고 또 무효심판소송 합니다. 또 하나는 저쪽이 만약에 같은 제조사다 하면 저쪽을 또 침해할 게 있지 않느냐를 검토하기도 해요. 저쪽을 공격할 게 있지 않느냐. 아까 특허는 공격용 무기다 했죠. 공격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나도 공격할 게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특허 침해 소송은 진짜 그 제조사끼리 붙으면은 대규모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다수개의 소송. 그 다음에 뭐 이 건이 이렇다는 거지 애플, 삼성 간 소송도 13건 정도 가지고 좀 붙었어요. 주요 건. 근데 그 회사들이 이때까지 냈던 특허 개수는 엄청났을 건데 일단 주로 핵심이 됐던 분쟁상 이용됐던 특허는 한 13건이었다. 애플이 삼성 상대로 공격했던 게. 자, 요건이 뭐냐. 아까 전에 요대로 쓰면 침해를 했잖아요. 제가 기계 번역해서 잘 안 읽힐 수 있는데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이 있습니다. 초록색은 차량이면 무조건 가지고 있는 구성입니다. 출력 샤프트로부터 상기 차량 추진하기에 토크 수용하는 이상의 구동 힘 없는 차량 없죠.
그죠? 출력 샤프트에 구동 토크 공급하는 동력률이 무조건 다 있죠. 차량이면. 그러니까 차량인 이상 초록색은 못 빼요. 파란색은 하이브리드 차량이면 무조건 다 있어야 돼. 배터리 있을 거고, 모터 있을 거고, 그죠? 하이브리드 차량인 이상 파란색 절대 못 빼요. 차인 이상 초록색 절대 못 뺍니다. 빨간색, 첫 번째 빨간색, 두 번째 빨간색, 이게 특징이 돼서 등록된 케이스입니다. 등록된 케이스고 저게 특징이에요. 근데 첫 번째 빨간색은 뭐냐면 그 엔진의 출력 있죠. 엔진의 출력이랑 모터 출력을 한 샤프트 축에 물리면은 첫 번째가 달성이 돼요. 두 번째는 복잡하게 돼 있는데 변속 수단을 쓰면은 두 번째는 달성이 돼요. 자, 그러면은 보십시오. 이거를 회피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구성 요소 중에 하나를 빼고 쓰면 돼요. 회피가 됩니다. 이대로 쓰면 침해라며. 그럼 이대로 안 쓴다는 말은 뭐 하나 빼고 쓰면은 이대로 안 쓴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뺄지 그게 회피예요. 회피 설계해라는 거는 상대 측이 가진 권리를 본 다음에 그 클레임에서 청구항행 기재된 구성요소 하나를 뺄까를 고민하는 게 회피 설계라고. 자, 그러면 해봅시다. 자, 우리 현대차 취직했더니 오씨 침해래. 엔지니어 보고 이거 회피 설계할 방안 갖고 온나 이래. 네. 자, 이제 부장님 뭐 하나 빼면은 침해 아니랍니다. 그럼 앞바퀴는 모터로 굴리고 뒷바퀴는 내연기관으로 굴리시죠. 어때요? 사실이에요. 아니 내연기관으로만으로도 굴러가고 모터만으로도 굴러가는데 굳이 전기차 입장에서 무거운 엔진을 올린 거고 그냥 가솔린 디젤차 입장에서는 굳이 무거운 배터리를 올린 거고 근데 굳이 앞바퀴는 그걸로 굴리고 뒷바퀴는 그걸로 굴리겠대. 뭐 한다고요? 그러면은 그럼 그건 안 되겠으니까 그러면은 한 축에 물려서 기존대로 하고 그럼 우리 직진만 하시죠. 변속수단을 쓰죠. 언덕길 안 올라가면 앞으로만 가면 되죠. 회피할 길이 있어요? 없죠. 어떤 제조사든 지금 다 물어줬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무효시킬 방법도 없었다는 게 무효를 시키려면 아까 92년 어느 날에 출원된 특허잖아요. 그날 전에 요 내용을 공개한 종래기술 문헌을 찾아내야지 돼요. 근데 92년 그 전에 이 내용 게시한 뭐 찾아 쉽지 않겠죠. 네. 누가 논문 공개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 그래서 종이 한 장 들고 딱 그 이후에 그 20년 경과되기 전에 산업 자체가 열려버렸으니까 제조사별로 하이브리드 차량 안 만들면 안 되는 세상이 와버렸으니까 다 돈 물어주는 상황이 온 거죠. 네. 하이브리드 차량이 뭐냐라는 뭔 거 같은데요, 하이브리드 차량. 네, 하이브리드 차량. 뭐가 하이브리드 차량일까요? 그냥 하이브리드 차량 하면 뭔가 떠오르긴 하는데, 그제? 어떤 카테고리가. 아니, 근데 이게 쉬운 질문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럼 스마트폰은 뭔데요? 뭘 스마트폰이라 정의하실래요? 그러니까 안경은 뭐를 안경이라 정의해? 그죠? 뭘 정의를 한다는 게 그 최상위 개념을 뽑아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근데 이게 저희 업이 그 기술을 말로서 표현하는 업이긴 해요. 아까 그 특허가 자 보십시오. 하이브리드 차량이라 했을 때 그냥 요 글을 읽고 나서 이게 하이브리드 차량이네라는 생각이 덤벙 드세요. 근데 확실히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특허였고 모든 하이브리드 차량 제조사는 다 물어줘야 되는 원천 중에 원천인 특허였습니다. 우리가 원천 특허라는 말을 하는데 원천 기술 이야기하죠. 원천 기술 그냥 다른 말로 원천 특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기술의 조상님 되는 기술인 거예요. 이 기술을 안 쓰면은 안 되는 예를 들자면은 파충류다 하면 파충류는 무조건 가져야 되는 속성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류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냥 원천 특허를 하면 그 뒤에 어떤 기술이 파생했던 간에 얘를 안 쓰면 안 되는 게 원천 특허일 거죠. 그 다음에 특허가 만약에 없으면 소멸이 됐다 쳐요.
그럼 남들 이미 다 써도 돼. 예를 들자면은 그 뭐 옛날에 민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를 원천 기술이라 이야기하고 조상원 부지 조상 그건 또 아니. 그러니까 어느 범위 내에서 일 건데 원천 그러니까 일단 특허가 있어야 되고 그 뒤에 기술들이 개발됐을 때 이 특허를 피하지 못한다 치면 원천 특허라 보시면 돼요. 원천 기술이고. 그래서 이 원천 특허, 원천 기술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기술 분야에.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아까 이런 식으로 요것도 못 피하는데 도요타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그 이후에 어쨌든 최초 상용차 냈고 가장 선두주자지 않습니까? 하이브리드 차량 관련해서. 지금 하이브리드 솔루션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직렬형, 병렬형 나누는데 직렬형이 도요타거든요. 나머지 회사들 다 병렬형으로 갔는데 이유가 특허 때문에 그래요. 특허를 도배를 해놨으니까. 그렇다는 말은 이거 이후에도 각종의 특허들이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또 원천 특허라 할 만한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 일단 못 피하고 넘어가면. 그래서 원천 특허라는 말도 사실 그냥 좀 수사예요. 결국에는 어떤 특허권 침해했냐 안 했냐, 회피할 수 있냐 없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원천 특허라 불릴 정도면 엄청 강력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결국에 하이브리드, 아까 전에 변속 수단 없고 뭐 앞바퀴 모터 뒷바퀴 뭐 내연기관으로 굴린다, 그 개념이 있었어요. 1900년도 초반에 1, 2차 세계대전 했던 시절에. 요 시기는 차 제조사들이 그 마차랑 경쟁해서 질 뻔해서 망할 뻔했던 시절입니다. 벤츠도 망할 뻔했던 시절입니다. 무려 10마력 정도 되죠. 그리고 저기 차량의 역사상 그거는 들어본 적 있죠. 전기차 역사가 내연기관 역사보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먼저 나왔다는. 근데 그 시절 전기차는 지금 개념의 전기차는 당연히 아니긴 한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누고 뭐 전자전기고 뭐 사업하고 뭐 한데, 차 역사 저것도 역사적으로 스토리로 들어보면 좀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옛날에 뭐 포드나 뭐 이런 뭐 포르쉐도 마찬가지고 등등 보면 차 제조하려고 들었던 주요 인물들이 레이서인 경우들이 많아요. 하고 뭐 일화들 보면 어떻게 개발되는지 보면 좀 스토리상 좀 볼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이제 기계 쪽도 좀 같이 보실 줄 아는 게 좋거든요. 도면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그것도 다 스토리로 따져가면은, 아니 기계가 더 쉬워. 왜냐면 눈에 보이잖아요. 한 관심 가져 한번 보십시오. 변속기는 어떻게 되고, 차가 어떻게 구동이 되고, 변속기 구조 이런 거 한번 이해해 보려고. 어렵진 않아요. 보면은 뭐 토크 컨버터 뭐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런 선풍기 2개 맞대고 돌리고 뭐 이런 원리들 나온 다음에, 그래서 종이 한 장 쓰고 각 제조사 상대로 침해 소송한다.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이 건을 몰랐냐? 제가 그냥 이렇게 후문으로 듣기로는 알았다 하더라고요. 알았고 전속기간 5년 정도 이렇게 남은 상태에서는 아까 전에 물어줄 때 물어주더라도 고, 왜냐면 어쨌든 빨리 출시해가지고 빨리 내놓고 반응 보는 게 낫지, 그 침해 소송 그 배상액이 무서워가지고 출시를 안 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실기하는 게 더 문제라고. 그거는 경영적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거 특허 침해다 하면 중단을 할 거고요. 누군가는 저거 특허 침해자도 일단 고해야 되는데 라는 판단을 하는 주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특허권, 아까 전에 청구한 대로 쓰면 침해를 했잖아요. 그거는 요거 권리 행사 때만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고요. 뭐 대부분의 특허는 그렇게 이제 심판소송에서 이용이 안 돼요. 거의 90% 이상이 심판소송상 이용이 안 돼. 그럼 뭐 한다고 돈 내가지고 비싸게 특허 받아가지고 유지료 내면서 권리 아무리 권리 좋다 하지만은 대상권이라 하지만은 그거 받느냐? 일단 그 초기 기술 기반 기업을 하는 기업들 창업을 했을 때 일단 자금 확보하려고 특허 많이 출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달청에 막 이렇게 그 나라장터에서 이렇게 공무원들 사서 쓰는 쇼핑몰인데, 우리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뭘 산다 했을 때는 그냥 일반 쇼핑몰에서 살 수 있는 게 나라장터에서 사야 되거든요. 조달청 통해서 물건을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거기 그
등록해갖고 하려면은 어쨌든 이런 특허들이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엔지니어링 하는 입장에서 연구개발 속도가 아무래도 빨라져요. 특허 이해도가 높으면. 아까 전에 문헌 찾아보고, 아까 전에 회피 설계하고, 남은 권리 이렇게 확보하는데, 그 다음에 남들 뭐 하는지도 눈에 보이고 하기 때문에, 아까 정보 수집 관점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 기재는 안 돼 있지만은 연구개발 주체 입장에서 특허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술 문헌 빨리 찾고 하는 데들이 무조건 앞서 나가요. 그냥 제 경험상도 온갖 사장님들 다 만나봐도 그냥 내 기술 잘났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보 수집 없이. 그 무슨 오만함일까요? 5년 뒤 10년 뒤도 그럴까? 근데 그게 정보 수집이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자기 주변에 경쟁자가 안 보이거든요, 어느 순간.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특허 분석해갖고 특허 분석 보고서 만들어 보잖아요. 정보 수집 쭉 해갖고 하면 이제 주체들이 보여요. 이제 전국 단위로, 글로벌 단위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연구개발하고 있는 내용 보면, 아, 나는 이거밖에 안 하는데 이 사람도 이만치 하고 있는 애가 눈에 보이거든. 그러니까 옆에 친구 공부하고 있는 게 보여. 그러면 마음 조급해지지, 뭘 해야 될 것 같이 우리는 뭐부터 할 수 있냐는 생각 들지, 그런 거예요. 정보 수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삼성전자도 변리사 200명 이상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로펌보다 변리사 수 많은데, 그 변리사들이 다 특허 침해 소송 업무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관리 업무 많이 투입되고 하는데, 라이센싱 업무나 하는데, 이런 특허 분석이나 정보 수집하고 회피 설계하는 영역에서 각 사업부에 속해가지고 다들 활동들 많이 하십니다. 이걸 인하우스 업무라고 해요. 저희 저기 그리고 대학교 연구기관 그 교수님들 발명, 그다음에 각 정부 출연원 연구원들 박사님들 발명했잖아요. 그럼 소속 기관에 소속돼 있죠. 종업원으로. 그럼 사용자가 승계를 직무 발명이에요. 그래서 그 부산대 같으면 부산대 산학협력단 통해서 나가는 거고, 뭐 전기연구원이다 치면은 이제 성과학산실 그건데 거기 전담 조직 통해 가지고 전기연구원이 초론인이 돼요. 그럼 발명자로 보상을 받고 기술 이전을 하거든요. 근데 부산대 전기연구원 뭐 이런 데서 뭐 출원했다 쳐요. 권리를 확보했어. 자기들이 서비스를 안 내놓잖아요. 제품을 안 내놓고. 그럼 홀딩만 하고 있으면 그 기술은 안 쓰이고 사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평가를 하거나 대학 평가를 할 때 기술 이전 실적들을 봐요. 그렇다는 말은 대학이나 연구소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기술 이전 성과를 내야 된다는 의미고, 내는 조직이 더 잘 되고 있을 거고요. 정부 지원을 더 받고 있을 거고요. 더 받는 이상 더 잘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연구원인데도 그런 성과를 내는 쪽이 더 우위에 있을 거고, 이런 거거든요. 엔지니어링을 우리가 공개가 많은데, 그 질문을 제가 교수님들한테도 하는데, 공학이 뭔 것 같습니까? 아니 그냥 각자 입장에서 이제 공대 나왔으니까 뭐 공학이 뭔 것 같아요? 그럼 자연대는 뭔 것 같아요? 수능 성적만 생각나요? 뭐 베이스가 같은 거잖아요, 그죠? 베이스는 같잖아요. 아니 그 다음에 전자전기 우리 전기까지 그죠? 네. 근데 저 분야는 전자다잉. 전자공학은 뭔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우리 그 전자공학 아니신 분들 전자공학이 반드시 하는데. 아니 공학인데 아니 내 옛날에 그거 나노 있어서 그런데 나노 공학이래. 그 저희 때 생겼거든요. 나노 대학 해가지고. 근데 나노가 뭐예요? 아니 그럼
공학, 그 마이크로 공학이고, 뭐 펜토 공학은 펜토 공학이고, 밀리미터 공학도 밀리미터 공학이고, 이렇게 전자공학은 뭔데, 전자가 뭔데, 전자, 영어로. 일렉트론이 뭔데요? 아니, 봐봐. 이거 그냥 각자의 영어 범위야. 네. 나노가 뭐 때문에 나노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일단 작으면 나노인데, 마이크로보다 더 작은 게 나온 게, 나노가 베이스는 소재 쪽이다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 그 밑에 조상 시절 보면. 네. 근데 우리 반도체에서 채널 랭스 이야기 한다. 드레인 소스, 간극. 네. 이거 붙으면 붙을수록 무조건 반도체 성능이 좋아지잖아요. 그래갖고 황해 법칙 나오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이게 나노 공정 단위로 들어가니까 나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우리 반도체 하는데다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반도체 설계에 삼성 하이닉스 어디서 회계 문의를 주도하고 있을 건 무슨 전공이 옛날에는 어땠을까? 옛날에 이병철 회장 해갖고 제일제당 돈 벌어갖고 저층형 반도체 만든다고 이제 반도체 공장 짓고 할 때 어떤 사람들, 어떤 전공들 데리고 와서 전자공학이었을까요? 근데 전자공학 입장에서 반도체 많이 아세요? 설계는 해보셨는데 공정 어떻게 제조되고 모르죠. 나노 공정 중에 일부는 아는데 회로가 뭐고 이런 거 모르시죠? 네. 그럼 도대체 이게 뭔 전공이야 이거? 그럼 성균관대 가야 다 배우나? 저는 삼성에서 출자 중이니까 기계가 할 일은 없나요? 화학 재료. 옛날에 보면 물리과가 좀 회계본의를 지금. 그 다음에 아까 전자공학 뭐냐고 물을 때 일렉트론이 됐잖아요. 우리 양력, 강력, 중력, 전자기력 4대 힘인데 거기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건 전자기력밖에 없다. 세상 만물은 다 전자기력이라 이야기해도 뭐 된다 할 정도로. 그러면은 전자기 관련돼서 배우는 게 전자기학이고, 그러면 전자 세상 만물 다 다루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자공학 영어 범위가 그렇지 않냐고. 나노는 안 그래요. 나노는 다 쪼개고 들어가면 나누지. 공학은 아까 전에 베이스는 자연법칙이래. 아까 전에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라고 정의하고 들어가거든요. 발명의 정의가 특허법 규정에 나와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 난 이 표현이 좀 정의 되게 잘 내렸다고 어디서 뺏겨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연법칙을 이용했는데 이렇게 박사님들이고 교수님들이고 질문했을 때 보통 사석에서 질문하니까 또 대답도 그런 유형으로 나오긴 하는데, 좀 대다수 좀 많이 들었던 대답이 뭐냐면 돈 되면 공학 아이가 이런 얘기. 유용하고 세상에 어쩌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돈 된다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쨌든 실용성이 있었고 어디에 쓰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기업이 생존하려고도 수요자한테 선택을 받아야 된다. 나중에 연구자가 되실 수도 있고 교수님이 되실 수도 있고 다양하게 되실 수 있는데,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아무거나 엔지니어링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세상 밖에 나가서 효용이 없으면 그게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의미가 있는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점에서 최첨단 증기기관을 여러분이 연구개발 하실 수도 있다고요. 네. 그래서 32비트 컴퓨터를 증기기관으로 넉넉한 제한된 공간에 구성을 했어. 쓰실랍니까? 증기기관으로 최첨단인데. 최첨단 카세트 테이프를 개발했어요. 지금 시점에서. 옛날보다 밀도도 좋아지고 효율도 좋고 해. 네. 그다음에 안 끊겨 이제 이게. 쓰실랍니까? 왜 안 쓰시는데? 근데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다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엔지니어링을 한다 했을 때 결국에는 수요자를 생각을 하기는 해야 된다고요. 특히 나중에 위로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장을 잃는다거나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시는 상태로 내부적인 이야기에 쌓여서 한다 하면은 이미 내 역할은 제한될 거예요. 취직 앞두고 있는 친구들한테 대기업의 임원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상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같은 때에 예전에 현대차 EGMP 플랫폼 발표할 때 유튜브에 사장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영어로 했거든요.
사람 제가 알기로 기계 설계학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배터리, 모터, 인버터, 컨버터 그 이야기 있어요. 자기 전공입니까? 자기 그걸로 회사 들어가고 3, 40년 그냥 기계쟁이로 기계 설계하기 시작했을 건데 영어 프리젠테이션을 다 전자전기에서 그러니까 전기공학에서 하는 내용으로 해야 돼. 근데 만약에 그거 저기 삑사리 났다 하면은 임원들이 그렇다고요. 요즘에는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향후에 우리는 전기차로 갈 거다,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갈 거다, 아니다 내연기관 여전히 간다. 이 판단 하나에 수많은 일자리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요.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움직여줘야 회사가 잘 될 것이고, 그럼 회사 입장에서 잘 되려면 합리적인 사람이 들어와줘야 될 거고, 그럼 합리적인 사람이 또 움직이려면 밑에 또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동작을 해주면 이상적으로 돌아가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일에 아마 쌓여서 살고 있긴 할 겁니다. 합리적인 조직들을 통해요. 갑자기 이제 특허 이야기가 딴 데로 새서 그렇긴 한데, 워라밸이 보장된 대표적으로 이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다. 그러면은 최대 장점은 안 잘린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최대 단점은 뭘까요? 아니요, 그 월급이 작은지는 나중에 비교해봐야 돼요. 그 월급 다 그냥 우리가 월급을 너무 삼성 하이닉스만 봐서 그래요. 인센티브 지금 막 터지고 있는 이익 많이 있는데 동종업계도 영업이익 많이 안 나면 아까 2등, 3등 회사로 가면은 같은 업종인데도 당연히 인센티브 못 받으면은 그냥 기본 월급으로는 비슷해버려요. 작을 수도 있어요. 최대 단점은 금마도 안 잘려요. 그거 진짜 골치 아픈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팀업 요즘에 좀 잘 안 하시게 되는데 좀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데 지금 대기업도 그렇고 저희도 할 때 보면 너무 개인주의에 자기 플레이 해보니까 그 자소서에 대학교 때 팀업 발의에서 공동으로 뭐 하는 행위가 없었으면 거르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냥 개인 플레이만 해가지고 그냥 대학교 학원 다니면서 졸업한 사람은 좀 거르자 이야기 나와요. 그 가면 갈수록. 왜냐면 요즘에 사실 동아리 활동도 잘 없고 뭐 MT 이런 것도 잘 안 가고 뭐 이렇게 모여서 잘 안 다니시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뺏기는 게 그거랬잖아요. 뺏기려도 옆에 누가 있어야 뺏기죠. 대학원 랩실 가보면 그냥 우리만 연구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학회도 가고 뭐 다른 조직 뭐 하고 있는지 소식도 듣고 하는 게 주위 좌우 옆에 다 살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특허사무소 하려면은 다른 특허사무소 뭐 하는지를 좀 이렇게 다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회사 가서도 안 그렇겠어요. 회사 가서도 일단 내 옆에 동료들 뭐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타 부서 뭐 하고 있는지 좀 발렸고 이래야지 내가 부탁할 때 부탁하고 이래 동작을 할 거지 않습니까? 사기업들은 비합리적으로 흘러가 버리면 결국에는 망합니다. 아무리 대기업도 망하는데 뭐 몇 년 안 걸립니다. 조직 크면 클수록 한 번에 망가집니다. 조직 크니까 뭐 부잣집 망하는데 한참 걸릴 것 같잖아요. 그거는 지금 개인적으로 부자들 말하는 거고, 법인 망하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한 번에 그냥 펑커 나서 돈 안 보태주면은 기업 회생 들어가고 살면 사는 건데, 아니면 그냥 파산인 거지. 일단 넘어가면서, 그래서 워라밸은 좀 그냥 따라오는 거지 그거 생각할 게 아니고 그냥 좀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가십시오. 어느 업종이든 그냥 약간 투자자 관점에서, 구직자 관점 말고 투자자 관점에서 보셔가지고 성장할 수 있겠다 하는 섹터로 가시는 게 이로울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아무리 규모 크고 네임밸류 있고 해도 쪼그라드는 조직에서는 기존에 있던 일 더 해야 되고 인력은 안 붙고 새로운 일 발생 안 되니까 못하고 이 병폐들이 나타나요. 근데 성장하는 조직에서는 계속 새로운 일 생기면서 시스템은 안 갖춰줬는데 일은 좀 더 해야 되면서 뭐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뭐 이래 두서없이 일하게 되는 순간도 있는데, 근데 세월 지나가지고 보면은 그 회사 망하더라도 또 그 경력 살려서 다 이렇게 옮겨 다니기 괜찮거든요. 근데 자 무조건 대기업 같다고 이직 잘 되냐?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야. 합리적으로 생각해봐요. 내가 업무가 호환성이 있어야지 이직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특허사무소에서 명세서 쓰는 업무를 했어. 어느 특허사무소 가도 동일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다 이직 가능해요. 실제 그래요. 대기업이다. 인사과 업무를 했다. 인사과는 다 대기업상 있으니까 얘 한 업무가 사람 뽑고 뭐 자르고 할 때 투입돼가지고 뭐 하던 업무다 하면은 필요할 거야. 거기서 전공 이해도 있으면 더 좋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내가 현대자동차의 디자이너야. 난 맨날 헤드램프만 그렸어. 예. 나 대기업 출신이야. 어디로 이직합니까? 헤드램프 그리는 데밖에 없거나 다른 도면도 그릴 줄 아는데요 해도 내가 10년, 20년 헤드램프만 그리고 있었으면 대기업 건설사 가서 나 설계 도면 그리는데 난 주로 화장실을 그렸어요. 시스템이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191, 192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속품처럼. 근데 시스템이 안 갖춰졌다는 건 두서없이 이 일 저 일 이렇게 주의 정황 살피면서 계속 뭔가 합리적으로 선택해주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좀 성장하는 조직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뭐 특허 이야기긴 하더라도 다 정보 수집해가지고 정보 수집 된 측면에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선택하게 돼 있다. 합리적으로 선택했는데 왜 그랬냐? 정보가 제한됐다. 정보 폭을 넓혀라.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3분 있으면 좀 길게 가요. 조금 맛만 보고 하시죠. 아까 저 창업기업들 특허 확보하면은 사업화 자금 확보한댔잖아요. 기술 가치 평가, 요 기술 보증기금의 보고서, 여기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평가해가지고 가치를 매겨서 보증서 들고 은행 가면은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특허권 한 장 가지고 대출이 나요. 요거 때문에 창업 초기에 특허를 내요.